오늘 주제 뭔가요? 입 크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 입이 큰가? 아 크긴 하지. 입이 내가 그 정도로 크다는 건 몰랐어. 입술이 두꺼워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 댓글에 입 크다는 얘기 보고 뜬금없어서 웃긴 하더라. 안녕하세요. 맞니? 아, 오랜만에 정통 왔니? 정통 맞니? 그죠? 요즘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경제 채널이고 주식 채널이긴 하지만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을 모아야 되고. 그쵸. 그래서 나는 그런 컨텐츠를 자주 준비하긴 하는데, 왜냐면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 기본적으로 돈이 어떻게 모이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돈을 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면은 나는 뭐 투자고 나발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자주 찍는 건데, 오늘은 사실 옛날에 금융지식들 있잖아. 뭐 은퇴를 해서 뭐 저축해야 된다, 예산에 충실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이제 좋게 이제 평가되었던 것들이잖아. 뭐 버는 것보다 우리가 적게 지출해서 부를 쌓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아, 엄마가 하는 얘기? 그치, 이제 80년대 90년대 통용되던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만큼 큰 의미는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거든. 사실 경기 침체 이후로 이제 경제가 더 빠르게 변하는 고용시장에서 일부는 이제 적용되기 힘든 부분들이 사실 많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번에 알려주기 위함이지. 엄마 말 격파하기? 엄마 말에 반대하기. 엄마 말 잘 듣긴 해야 되지만 돈에 있어서는 자기 곤조를 시켜라. 우리가 뭐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6개월치 생활비를 저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물론 당연히 비상금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오늘날의 이제 시장의 금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 6개월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지. 저축을 하더라도 기준금리는 장기간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은 수익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곳에 그 돈의 일부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요즘 시대의 돈 관리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 일반 저축 계좌에 몇 천만 원을 그대로 우리가 두고 있는 건 잠재적으로 더 큰 수익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많이 이야기 듣잖아. 실제로 난 그 부분에서 요즘, 옛날에는 주식 처음 할 때는 동의가 잘 안 됐는데 주식하면 다 잃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난 그때만 해도 투자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 바뀐 것 같아. 왜냐면은 미래에도 그 정도의 고금리가 보장되지 않고, 국내에 이제 투자 인식도 많이 변했고, 대중적으로 투자가 필수다라는 게 동의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럼 옛날에 보통 시드 한 2, 3억 정도 잡고 이제 계속 이제 그걸 불려나갔잖아. 얼마 정도는 내가 이거 빼놔야지라는 그 금액이 있었어. 그러니까 비상금. 너는 내가 거래하는 금액 빼고는 거의 다 다른 자산에 재투자했고, 그래서 만약 3번 내가 시드머니가 다 거덜난다 라고 했을 때는 주식 안 하기로 룰이 있었어. 보통 이제 트레이딩 할 때는 2, 3억 정도로 레버리지 써서 사용했고, 그래서 두세 번 정도를 한다 그러면 한 최대 9억? 9억 정도까지 기존 다른 이제 배분된 자산에서 들고 오는 거지. 그럼 3번 실패하면 나는 주식 이제 안 할 거야 라는 그 룰이 있었어. 한 번도 그 3번은 그럼 간 적이 없는 거네. 그렇지, 한 번도 없지.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어느 정도 비상금이 필요한 건 맞지만 다른 모든 것들까지 굳이 과거의 것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집을 사는 방식, 그리고 대출을 갚는 방식, 그리고 은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축을 잘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이제 월세로 매달 나가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낫다. 사실 미국도 사실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핵심이 시절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내 집 마련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제 상황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결국 주택 위기라는 건 어느 시점에 발생하게 되고, 은행은 이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을 사도록 이제 장려했던 시기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압류, 채무불이행, 뭐 주택 가치의 하락, 이런 것들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요즘 영끌했던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기사들을 엄청 많이 보잖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다는 거지. 결국 현금을 지불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면 위기 상황의 집주인이라는 타이틀은 어느 시점에 내려놔야 된다라는 이 맥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집주인은 은행인데 내 집주인, 내가 집주인이 아니라 그걸 좀 알아야 된다. 결국 내가 가진 건 타이틀이었다. 내가 가진 거는 은행 돈으로 타이틀 하나 들고 있는 상황. 그러면 지금은
월세가 더 현명할 수 있다? 오히려 뭐 임차인으로도 더 많이 돈을 벌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집을 사야지, 그럼 안전하겠지 라는 이제 한쪽의 경로만 우리가 선택지로 두고 바라본다고 하면은 리스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변동성에 사실 대응하기 좀 어렵고, 오히려 아까 우리가 얘기한 재산세, 유지비, 뭐 이자, 보험, 모든 비용들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뭐 추구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돈을 모아놓는데 인플레이션이란 걸 이해 못하면 항상 돈을 잃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주식 투자만이 아니라 이런 돈에 대한 개념도 같이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본인의 이제 현재 자산 비율, 그리고 사는 이제 지역,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집 가격, 집을 살 계획이 뭐 있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즐비한데, 무조건 집을 사는 게 현명하다, 뭐 임대가 현명하다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이 얘기의 사실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지금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사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생각 자체가 조금 흑백 논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나도 옛날에 그랬고. 그래서 보통 집을 사면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막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진짜 숫자를 이제 다뤄봐야 되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내지 않고 계획하고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나도 그래서 옛날 실수를 많이 했지. 어떤 실수였는데?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빌라 샀어. 나도 처음 내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척하고 빌라를 산 게 있었거든. 그 광진구 쪽. 옛날에 광진구에 살았으니까 그때 광진구에서 제일 좋은 빌라를 사야겠다. 그냥 욕망이 거기 있으니까 투자 논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때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 별로 안 중요했어. 그냥 난 집 사는 게 중요해라는. 일단 거의 욕망의 끝에 다다랐구나. 한 번 약간 템포 줄이고 결정했으면 훨씬 더 그 빌라는 한 3배 됐을 텐데. 그렇게 매 순간을 수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니까. 욕망에 휩싸였네. 그니까. 그 집이 없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일단 집을 사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딱 거기에서. 그래서 아파트가 막 2-3배 오르는데 나는 5천만 원 올랐나? 그 선택이 조금 돌아보면 아쉽지. 그래서 난 대부분 그래도 실거주용으로 하나를 뭐 사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답변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난 이게 주식 투자라 그러면은 동의를 하긴 하는데, 왜냐면 심리가 꼬여. 빚이 있으면 심리가 약간 무너지는 그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학자금 대출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등록금이 엄청 비싸잖아. 근데 우리 월급,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이라는 걸 보면은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부채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는 거고, 우리 전체 인생을 바라봤을 때는 투자를 해서 성장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주변에서 20대에는 빚만 다 갚으면 이제 성공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무조건 빚을 다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게 요즘 상황이고. 근데 또 투자라는 건 결국 은퇴를 생각해서 최대한 일찍부터 경험하고 공부하고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투자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걸 필요한 이제 시간들을 사용하는 게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보다 우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게 요즘에 뭐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고. 근데 뭐 그게 뭐 답이다라고 할 순 없지만,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진짜 20대 안에 갚기도 힘든 거잖아 사실. 저 말대로. 맞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냐라고 한번 얘기해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처리하는 걸 우선적으로 두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이런 대출의 형태는 갚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더 많은 비용을 이제 지불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고금리 부채를 안고 있는 거는 리스키하다는 거지. 같은 대출이어도 고금리 혹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무언가들, 그런 것들은 항상 먼저 최우선으로 끌어와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다음 만약 이자율이 높은 부채를 우리가 다 갚았다라고 이제 상황을 마주했다라면, 이자율이 낮은 부채를 줄이면서 동시에 투자를 병행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돈이 늘어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은퇴 준비에 대한 투자를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시간은 이제 복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약간 저축이랑 같이 분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고금리 부채가 다 털어지면은 병행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선순위는 무조건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고금리 대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앞으로 땡기고, 나머지들은 뒤에 리스팅하면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무조건 다 갚고 투자해야지, 어떤 주식해야지, 그치? 뭐 이런 게 아니라 흑백론이랑 같이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채 이자율이 이제 투자 수익률보다 낮다라고 하면, 저축이나 이제 뭐 대출 상환보다는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펀드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펀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대출 금리보다 높아. 그러면 당연히 펀드를
드는 게 이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이자가 높은 부채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처리된 상태에서 다른 자산들의 대출 금리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이런 데서는 조금 유연함. 지금이야 뭐 금리가 높고 주식들이 막 이제 죽쓰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심지어 투자 수익률은 반드시 보장되진 않지만 그 경험도 예를 들면 시간이라는 가치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고려 사항에 이제 들여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였던 거지.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거는 결국 이제 상황에 맞춰서 현금 비중이나 뭐 다양한 이제 자산 배분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걸 우리가 모르면은 경제 상황이 뭐 어떠고 저쩌고 하든 무조건 저축, 무조건 투자, 무조건 빚 갚기, 무조건 집 사기 뭐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조금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략적이다라는 거고 계획적이다라는 거고 유연하다는 거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준비가 기본으로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닌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자산 배분 혹은 사고 체계가 없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찍기도 하는 거지.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미리 알아놔야 또 다음 사이클에서 어떤 흐름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훨씬 중요한 이야기지.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연금제도 시스템이라는 게 말이 많잖아. 그래서 국민연금이랑 뭐 개인연금이랑 토탈 10% 정도면은 은퇴 후 자금을 모을 수 있다라는 말이 뭐 타당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이야 뭐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은퇴 생각해서 은퇴는 더 빨라졌고 심지어 연금에 넣었는데 이게 옛날처럼 보장되지도 않아. 이러면은 그 부분은 되게 고려 사항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사람마다 각각 은퇴 후에 필요한 뭐 소득 다 다를 수 있잖아. 이제 생활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맹목적으로 10%를 저축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는 거. 최소한 이 정도면 나 죽기 직전까지 살 수 있겠다. 그런 이제 타산을 한번 맞춰보는 게 중요하고 난 어떤 소비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나오거든. 개인 회계 감사라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옛날에도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면은 자기의 회계를 감사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럼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필요할 것 같고 그랬을 때 내 소비 행태 얼마나 이제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야. 그럼 이게 숫자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거든. 합리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과거에처럼 단순히 10%를 저축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래를 보장받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지.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거지. 사람들마다 또 행복을 느끼는 기준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비싼 옷을 사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런 소비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이거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상황이 달라져서 그거를 타협해야 돼서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이제 저는 불행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은퇴를 생각해서 뭐 10% 저축하는 것보다 내 개인의 회계 감사를 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 내가 어떤 때 돈을 쓰고 그치. 어떤 거에 행복을 느끼면서 소비를 하고 맞아. 그러면 내가 장기적으로 그리는 내 삶도 반드시 그려져야 되거든. 그러면 최소한의 미니멈의 내 삶이 있고 맥시멈의 삶이 대충 그려지는데 형은 만약에 요거를 위한 돈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난 맛있는 음식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기본적인 생활비? 잘 때 있고 최소한 굶어 죽지 않고 그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막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금액을 벌고 나서 이제 돈을 버는 이 목적이 되게 빨리 잠식됐던 이유 중에 하나지. 결국 기대값이 풍족한 삶 목표가 되기 어렵다 보니까 만약 더 화려한 삶을 내가 원했거나 선망했으면은 훨씬 더 많이 관련 시도를 했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래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걸 계속하는 게 목표가 되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지. 투자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일 뿐이니까. 그렇지. 뭐 사업은 또 다른 미래를 그려볼 수 있고, 그렇지. 뭐 가치를 생산할 수 있지만. 맞아. 그런 거의 차이지. 뭐. 누구나 똑같아 이건. 그게 조금 어린 나이에 원하는 무언가에 그거에 비해서 많이 벌다 보니 조금 더 그게 일찍 온 것뿐이지. 그치. 화려한 삶을 원했으면 아직 또 투자하면서 달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한참 더 달리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제서야 뒤늦게 준비해야 하는 이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내 월급이 얼마를 저축해야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조금 안정적일 수 있을까? 지금 느끼는 행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목표를 선정하는 게 또 중요하지.
우리가 찾아보면 특정 연령까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모으려면 은퇴하기 전에 지금 얼마씩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계산기도 뭐 다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로 미리 그때를 한번 몇십 년 뒤를 계산해서 준비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주식하면은 사람들이 복리 계산기 많이 두들거든. 한 달에 20% 벌면 이거 한 3년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시드 한 10만 원 넣으면은 말도 안 되는 숫자 나와. 희망회로. 희망으로 난리 나지. 맞아. 그래서 옛날에 그 반도체 마스터 있잖아요. 맞아. 그때도 뛰었잖아. 그때 연봉이 2억까지 갔었나? 그치. 그럼 시급으로 치면 얼마? 막 이랬는데. 그때 한 달에 한 어. 1,몇백 벌었을 때. 맞아. 그 주식에 돈 벌면은 다 그 생각을 한 번씩 하지. 나도 그때 했었어. 근데 나는 실제로 달성했지. 그 30만 원으로 하루 몇 % 수익 내면은 1년 뒤에 얼마가 모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 그때는 진짜 그냥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약간 위안받기 위해서 따닥거리고 찍고 했다고 하는데. 긍정회로. 긍정에너지 이제 그냥. 근데 그게 실제로 달성했고 훨씬 그거보다 잘 나왔다. 이 단어 굉장히 피하고 싶은 단어인데. 검소? 그래서 뭐 검소함이 뭐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제 보면은 뭐 소득 불평등 그리고 대출 위기 그리고 뭐 오르지 않는 이제 뭐 임금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잖아. 뭐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등장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검소해야 해라는 것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지. 물론 검소하지 않아도 돼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근데 예전부터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온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이제 제대로 이게 검소함이 작동하려고 그러면 현실에 맞게 진화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화려한 삶으로 비춰져서 인플루언서로 사는 난데 그러면 이건 투자지 검소함을 위배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왜냐면 그게 거기서 나는 투자하고 뒤에 뭐 인건비라던가 그런 건 내가 검소하게 내가 직접 한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건 시대에 따라서 이제 각자 개인이 검소해야 되는 부분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더 나은 이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검노화사 있잖아. 검노화사.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또 사치스럽지 않게라는 그 말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어렵지.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알면 알수록 어렵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대응을 하려면 저런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저런 게 파악되어야 되고 그치. 그래야 시나리오를 써봐야 그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맞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게 결국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소비하는지 어떨 때 돈 쓰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아볼 게 굉장히 많다. 쉽진 않지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소액 격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저걸 했기 때문에 난 부자라고 생각하거든. 저건 연속성이 있고 돈을 다 털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저게 없으면은 한 번에 불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시 반복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런 사고 체계 필요한 지식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실제로 난 부자지. 금전적인 부분은 불을 뭐 단순히 부자다라고 나는 받아들이지 별로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한테 상속받아서 하는 경우 말아먹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이어져 오는 경우에는 그 부를 창출한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부가 이어져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육이 안 된 상태로 부를 대물림하면 반드시 사라진다라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거지. 미국 같은 데서도 많이 보이고. 그 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부모가 해주는 게. 막 우리 그 그랜드 칼든인가 그냥 보면 딸한테 막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맞아. 이걸 하나 팔기 위해서 얼만큼 어려운 건지, 그걸 팔았을 때 시간 대비 효용이 얼마나 좋은지, 그 어린 나이부터 경험시키잖아. 맞아. 그게 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엄청 중요하지. 나도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없이 어떤 행복도 이제 이어지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자신감이고 되게 내 자식이 있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독립은 이런 데서 온다는 거지. 단순히 돈에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 하나 사준다고 독립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직접적으로 돈을 생산해내면서 누군가한테 지불할 수 있게 하고 그걸 또 더 확장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식, 그런 게 행복이고 그게 진짜 독립이고, 그게 안 되면은 난 어떤 것도 의미 없다고.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안내하기 위한 우리가 항상 돈에 관련된 컨텐츠를 찍는다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촬영하는 게 설날 연휴 시작 전이잖아요. 네. 조카들 보겠네요. 그치, 내일 내려가야지. 세뱃돈 얼마 줄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입금하라던데? 아니면 그 네이버 링크가 날라와.
이거 사라고. 제가 옆에서 많이 봤지만 오래 봐왔지만 그쪽은 확실해. 우리 확실하지. 그 조카들이 아주 그 시스템을 굉장히 잘 이용해. 그때 그 얘기해줘요. 그때 이제 이거 너무 비싼데 얘기했구나. 맞아. 그래서 맨날 이제 내가 사주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금액이 계속 올라가잖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삼촌 돈 좀 있구나. 삼촌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비싼 거를 이제 사달라고 한 거야. 근데 내가 오랜만에 장난치고 싶어서 이건 좀 비싸서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그냥 이제 오면 사주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삼촌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비싸서 이랬더니. 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그랬더니 레고 원래 찐통 레고였는데 이제 짬 레고를 가져온 거야 링크에서. 좀 더 저렴한 짭 버전으로. 짭 버전으로 가져온 거지. 그래서 이것도 힘들겠는데. 그랬더니 알았어 좀만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아래로 내려간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그때 그러면은 삼촌이 이제 그럼 중간에서 타협을 하자. 대신 삼촌 차를 한번 닦아야 돼. 이제 의무를 주어주고 노동을 시킨 다음에 보상으로 선물해줬던 기억이 있지. 그 최근에는 우리 집이 좀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어. 조카들한테. 그 이후로. 동교육 시스템이 좀 들어가고 있고. 삼촌한테 뭐 하려면 이거 해야 돼. 이러면 너 가서 심부름이라도 해야 돼. 차로 닦아야 돼. 이런 얘기 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뭘 요구하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노동을 해야 되지? 너무 힘든 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 웃기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 에피소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